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지금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떠오르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약간 푸른빛으로 이렇게 붙어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저게 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해가 밑에 있는 거예요? 네, 혹시 한번 맞춰봐 주시겠어요? 제가 주변에 노안이 와서. 네. 안녕하세요. 아르테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보다 여행의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4월에 태어난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어느덧 벌써 14번째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14권의 책 중에서요, 화가가 3명이 있습니다. 이 클래식 클라우드에서 최고 베스트셀러가 된 바로 클림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새롭게 출간이 된 뭉크,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모네가 바로 그 3명의 화가이고 주인공들입니다. 오늘은 모네, 빛과 색으로 완성한 회화 혁명편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또 2019년 한 해 마무리를 한 폭의 강렬한 그림에 또 담아주실 두 화가의 이야기를 전하는 북토크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를 모네 그리고 뭉크의 캔버스로 안내해 주실 두 작가님이 계신데요. 바로 모네 편의 허나영 작가님이 그 첫 번째 작가님이십니다. 시각예술기획인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대학에서 예술학과 미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현재는 모건대와 서울 디지털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매체와 장소에서 대중강연도 활발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책보다 여행에서는 모네와 이중섭의 이야기로 청취자를 만났었고요. 이번에 클래식 클라우드 14번째 작품 모네, 빛과 색으로 완성한 회화 혁명을 또 펴내셨습니다. 그리고 뭉크 편을 또 해설해 주실 유성애 작가님이 계십니다. 대학에서 예술학과와 미술사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이탈리아에 어학연수를 가셨었고 또 노르웨이에 정착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오슬로 국립대학교에서 박물관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이 시기 뭉크 미술관에서 인턴으로 일하시면서 뭉크의 작품을 실제로 접하게 되면서 뭉크에 빠져들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클래식 클라우드, 뭉크, 노르웨이에서 만난 절규의 화가를 펴내셨고요. 현재는 노르웨이 문화재청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에 모네와 뭉크, 뭉크와 모네를 해설해 주실 두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나영 작가님과 유성애 작가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허나영 작가님 그리고 유성애 작가님 두 분 모셨는데 먼저 간략하게 그 전에 오시게 된 어떤 소회 조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네를 쓴 허나영이라고 하고요. 안에서 유성애 작가님이랑 같이 굉장히 떨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니까 지금 더 떨려가지고 네, 그래서 우선은 모네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혼자서 모네와 대화도 하고 씨름도 하면서 정리했던 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재미없으시거나 혹은 지루하셔도 혹은 제가 좀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뭉크편 쓴 유성애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데 뭉크편 책은 올해 1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한국에 들어오기가 조금 시간이 안 맞아서 연말에서야 이제야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허나영 작가와 함께 또 출간에 맞춰서 이렇게 북토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나영 작가님과 유성애 작가님의 간단한 소회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사실 두 분이 어떤 인연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아까 저희가 행사를 시작하기 벌써 한 2-3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계속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셔서 오늘 처음 만나신 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일찍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작년 여름에 제가 모네 기행을 간 김에 오슬로에 들러서 유성애 작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요.
저희가 사실 이 자리가 책을 내서도 좋지만 저희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예요. 네, 저희가 이제 40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지 20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 동기고요. 그래서 네, 99학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서 네, 여기 저희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안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오늘 뜻깊은 네,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허나영 작가와 함께 되게 많은 20년 동안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유럽 여행을 둘이서만 같이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럽 여행 목적이 미술관 투어 모든 유럽의 미술관, 주요 미술관들 그때는 또 어려서 저희가 야경도 하루도 안 보고 3주 여행 중에 야경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미술관만 주주장창 보고 다녔었던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노르웨이로 이주를 한 지 이제 딱 10년이 됐는데 제가 이주한 이후로 허나영 작가와 함께 저희 손편지를 10년 동안 주고받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20년 된 인연이 또 한 자리에서 또 같은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 너무 훈훈한 이야기인데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이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누구 책에도 나와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유성희 작가님한테 먼저 돌릴게요. 대답 잘하세요? 아니, 20년 우정도 한순간에 금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서로 그 상대 작가님의 책을 뭐 다 읽어보시진 않으셨다 할지라도 좀 얘기도 듣고 사실 다 읽어봤어요. 저는 출판사에 연락드려서 허나영 작가가 탈고를 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저 그러면 PDF본으로 보내달라고 너무 읽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독을 했고요. 허나영 작가가 제가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책을 쓰셨지만 참 글을 잘 쓰는 작가로 친구이자 작가로 되게 존경하는 작가인데 자기 자신의 여행담과 그다음 모네에 대한 또 얘기들을 잘 섞어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뭐 내용이 튀지 않게 잘 조화롭게 엮어 쓰신 점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여행이라기보다는 노르웨이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을 제가 사는 걸 약간 소개한다는 식이었지만 허나영 작가는 여행기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저도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면 전 게다가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조금 가물 것 같은데 네, 뭐 저 역시 당연히 유성희 작가의 뭉크의 편이 되게 많이 기다렸었어요. 많이 기다렸고 그다음에 고생을 많이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많이 기다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뭉크의 절규는 너무 잘 아셔도 이름까지는 어쩌다 기억을 해도 다른 작품도 잘 모르고 생애는 특히나 모르고요. 그다음에 지명이나 이런 건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발음을 한다고? 해도 또 까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잘 안 알려져 있는 뭉크를 되게 재미있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좀 공감하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잘 써준 것 같아서 사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뭉크 책도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사이에 약간 라이벌 감정을 붙이려고 했는데 훈훈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네와 뭉크와 모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1부를 모네와 뭉크와 모네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부는 그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1부에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컨셉으로 이렇게 평행이론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1840년생인 모네 그리고 1863년생인 뭉크 이 두 사람은 활동했던 시기뿐만이 아니라 파격적인 작품을 시도했다는 점, 또 죽음에 대한 강렬한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점, 또 연작으로서 작품들을 제작했다는 점, 또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공통점을 나타내는 그런 작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평행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두 작가의 삶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평행 이론의 키워드는
혁신을 추구한 모난 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작가님께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림 인상 해돋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네, 모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흥행을 못하긴 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따뜻한 것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거만큼 그리고 또 아트샵이나 이런 데 가보면 모네 그림이 굉장히 스카프에도 많이 있고 컵에도 있고 저도 되게 갖고 싶을 만큼 예쁩니다. 예쁘죠? 네. 표지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실 모네 그림을 보면 그냥 예쁜 그림, 갖고 싶은 그림 그러나 좀 비싸긴 하죠. 네, 그런 그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모네 같은 경우는 이 인상 해돋이를 그릴 때만 해도 아마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크게 비판을 받았고 그다음에 모네가 이걸 했을 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굽히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미술 용어로 아방가르드한 그러한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추상회화도 나와 있고 온갖 새로운 현대미술이 있는 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모네가 했던 이 작품이 당시에는 굉장히 새롭고 그다음에 당시 동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힘든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작품을 그렸을 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힘들어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보통 이 인상 해돋이 작품을 볼 때 제일 많이 그 예로 드는 것이 지금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떠오르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약간 푸른빛으로 이렇게 붓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저게 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 해돋이 밑에 있는 거예요? 네. 혹시 한번 맞춰봐 주시겠어요? 제가 주변에 노안이 와서 네. 그러게 그림이 너무 크지 않나요? 제 뭔가요? 얼핏 보면 무슨 뭐 갈대처럼 보기도 하고 뭐 공장 지역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네. 이게요. 혹시 말씀 주시. 네, 맞습니다. 네, 역시 클래식 클라우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남다르십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일부러 알고 있지만 모르죠. 네, 이거 보통 범선이라고 불러서 당시에는 이제 주로 나무로 만들었겠죠? 네, 그런 혹은 뭐 새로 만들었다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나무로 만든 그런 커다란 배가 뒤에 이제 깊은 바다 쪽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구 쪽은 물이 좀 얕으니까 이제 옮기는 견인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무로 만든 배면 무슨 색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네, 나무색이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네, 블랙펄호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하늘빛이 나는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스케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가서 빠르게 스케치한 것이 이게 어떻게 그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 뜰 때 가서 봤냐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가서 보셨을 거예요. 가서 보면 해 그 그림자 때문에 색이 왜곡되어 보여요. 그러니까 본래 물질의 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네는 바로 그러한 색을 그린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색을.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포착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림에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일반인의 눈에 보면 아주 기괴한 그림들까지도 나오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추상회화, 현대미술 같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그림이 오히려 정감 있게 보이지만 모네의 저 그림이 등장하는 시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의 그런 추세였을 때 이 그림이 던져진 것이 바로 충격이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본래의 색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자신이 본 바로 그 색을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네 인상 해돋이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여전히 미술관에 가서 참 잘 써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흔히 마네와 모네 그림에 대해서 막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이름도 헷갈리고. 그때 헌혜영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셨냐면 사람이 많으면 마네고요.
풍경이 주로 나오면 모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아주 간략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게 마네인지 모네인지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럼 이제 뭉크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뭉크의 이 화풍과 그림이 혁신을 추구해서 이제 모난돌이 되어버렸는지. 네. 네, 뭉크는 사실 예술학도 시절에는 되게 촉망받던 미술학도였지만 아프나이 1885년에 그려진 아프나이 이후로는 미술계에 약간 이단화, 문제야, 미술을 폄하하는 그런 화가 이런 타이틀이 좀 붙죠. 그 이유는 뭉크가 기존의 당대 화단에서 추구하던 좀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고전주의적 화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인상주의라든지 사실주의 그런 것들이 최신 화풍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도 되게 그런 미술사조들이 좀 진부하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화풍을 추구하고자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당대의 흐름을 쫓지 않았던,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 고유한 화풍을 갖고자 했던 그런 어떤 행동들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어떤 모난돌처럼 이제 튀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고집하고 잘 이끌어 나갔고요. 그런데 또 이런 뭉크의 그런 특이하고 또 혁신적인 점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활동하던 누르만이라는 이제 노르웨이 화가인데 그 사람이 우연히 오슬로에서 이제 당시는 크리스티아니아라고 불렸었는데요. 크리스티아니아에서 열린 뭉크의 유학 검증 전시, 유학을 다녀와서 열리는 전시를 보고 이 친구는 뭔가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예술을 시작하고 있구나. 독일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초청을 해서 전시를 열도록 해요. 그리고 1892년에 뭉크가 베를린으로 가서 이제 전시를 여는데 뭉크의 그림들이 그 1892년경에 나온 그림들 같은 경우는 칼류한 거리의 저녁 같은 경우 아니면 절규 같은 것도 1893년에 그려졌고 마돈나 1894년 5년 정도에 그려졌으니까 그 시기에 나온 그림들이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그 프랑스 화단이 상당히 선진적이었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독일 화단에서는 독일 화단의 주류는 고전주의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우리 예술을 폄하하는 거고 뭉크의 예술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시가 개관하자마자 하루 뒤에 바로 폐관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예술적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그림도 아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인상주의가 또 파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주의를 받아들였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주의자들의 눈으로 봐도 파격적이었던 파격적이에요. 거죠. 어떤 그 화풍 혹은 묘사, 소재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일단 그래도 인상주의자들도 보면 형태가 인상주의자들 때 그림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혐오스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칼륨 거리의 저녁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기괴하게 나와 있고 여기서도 솔직히 주인공들에게 생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도 아닐 뿐더러 설명은 안 하셔도 충분히 기괴해 보입니다. 그리고 색채 같은 경우도 물론 모네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색을 다뤘다고 하면 그래서 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색이 나무가 아니고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색들을 쓰니까 이런 색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뭉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빛이나 이런 게 상관이 없이 자기의 감정이 느껴지는 이 나무가 오늘은 오렌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고전주의의 전통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늘은 파랗고 땅은 땅색이고 나무는 나무색이다라는 어떤 그 정형화된 어떤 그림들을 추구했다라면 인상주의로 가게 되면 이제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진 색깔들을 이제 그려내면서 고정관념에서 일시적 탈피를 하게 되고 뭉크까지 가게 되면
감각마저도 넘어가서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느낌으로서 색깔을 나는 이것이 마치 붉은색이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져. 난 이건 검은색처럼 죽음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정서적 느낌을 이제 색깔로서 또 표현하는 2차적 어떤 파괴까지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말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저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죠. 그렇군요. 저희는 흔히 이제 그 인상주의 이후에 된 뭉크가 또 어떤 의미에서 파격적인 화일까를 그냥 뭐 그림체가 좀 독특하고 기괴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19세기 화풍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화가의 특징들이 이제 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작품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뭐 소재를 이제 몇 번이나 걸쳐서 이제 계속 그리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어떤 연작들을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런 어떤 그 그림을 추구했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먼저 모네부터. 네. 모네 같은 경우는 생 나자르 연작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생 나자르 연작 지금도 파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데 그 생 나자르 연작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생 나자르 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역의 다양한 곳을 이렇게 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건초더미, 그다음에 뭐 로앙 대성당,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수련 연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다음에 런던의 빅벤도 있고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연작들이 형태와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네, 거의 동일하고 뭐만 다르냐면 색만 다릅니다. 근데 왜 색이 다르겠어요? 네, 너무 잘 아시죠? 지금 다 대답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뿌듯한데요. 네, 태양빛에 시간에 따라서 태양빛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이는 대상의 빛의 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네는 바로 이런 색을 굉장히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연작들의 형태와 구성을 거의 동일하게 하면 그 색을 더 주목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작을 할 때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건축더미가 핑크색이든 안개에 쌓여있든 날 밝은 날에 있든 그렇다고 해서 건축더미에 이야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빛에 따라서 어떻게 색이 바뀌느냐, 네, 그다음에 느낌이 바뀌느냐, 네, 그런 점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연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연작에 대한 설명을 이제 2부에 가서 작품들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뭉크의 연작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동기? 네, 모네의 연작과 되게 대비가 되는 게 같은 모티브와 대상을 이제 다른 빛의 변화에 따라 그렸다면 뭉크는 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모티브들을 그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93년에 시작한 사랑이라는 주제가를 가지고 5점의 그림을 사랑에 빠진 설레임부터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별하고 이런 과정들의 그림들을 그려서 연작으로 묶어서 전시를 하죠. 네. 그 모네는 말하자면 7시 반에 북세즈, 9시 12분에 북세즈, 네. 오후 1시 2분에 북세즈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면 뭉크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고 하면 노인의 사랑, 유아의 사랑, 엄마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을 바꿔가면서 사랑이라는 그 주제 자체에 천착해서 이제 그림을 연작으로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설명을 놓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행이론의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말년의 안식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술가들에게 그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흔히 뮤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큐비트 같은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영감의 원천이자 그 예술가를 살아 숨쉬게 하고 또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을 또 담아내게 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모네와 뭉크와 모네 과연 어떤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안식을 얻었고 또 예술적 영감을 얻었는지 하나요? 작가님부터 먼저. 여러분 모네 하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곳이 있죠. 네, 지베르니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여름에 그 여행을 갈 때요, 지베르닌을 가장 하이라이트로 두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루트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생나자르역, 예, 거기서 타야 돼요. 네, 거기서 기차를 타고, 네, 그 지베르니 근처 도시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지베르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네의 집을 보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나오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민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민박을 구해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일부러. 네, 그렇게 자면서 지베르니 분위기를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려고 하면서 제일 많이 집중을 했었던 건 뭐냐면 왜 하필 지베르니였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모네가 굉장히 그 생강 유역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살았었는데 왜 지베르니에 안식처를 삼았을까였습니다. 근데 지베르니는 가보면요, 그때도 그랬다고는 하는데 지금도요, 아무것도 없는 농촌 마을이에요. 그냥 작은 농촌 마을인데 지금 이제 모네가 생긴 거죠. 네, 모네 파운데이션이 생기고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어떤 갤러리나 미술관이나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프랑스의 뭐 전국을 다 다닌 건 아니지만 많은 도시들을 다녀봐도요, 이렇게 마을 곳곳에 꽃이 많은 모든 집이 다 정원을 가꾸고 있고요. 그다음 길거리에도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모네의 집에 잘 가꾸어진 정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네는 자신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원래 아이가 둘이었는데 8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 많은 아이들과 이사 가지 않고, 네, 월세에 전전하지 않고 안정된 안식처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베르니에서 작은 농가를 빌리게 됐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점점 유명해지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네는 말년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근데 그 돈을 모으면 뭘 했냐면요, 땅을 샀어요. 그 지베르니 집 근처에 땅을 사는데 이 땅을요, 점점 어디를 향해 사냐면 옆에 이제 센강과 거의 지류인 액트강이 흐르는데요, 강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까지 땅을 다 사고요, 거기에서 물을 끌어와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모네가 했던 연못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네는 장미 정원이라고 불리는 꽃이 만발한 정원과 물의 정원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었던 연못이 있는 정원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정원은요, 모네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었어요. 네, 모네는 제가 책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스승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화실은 야외다. 이 야외가 나의 화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론 큰 화실도 있기는 있었어요, 실내에.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말년은 자신이 가꾼, 완전히 이제 현실로 만든 작품이죠. 네, 자신이 가꾼 정원을 직접 소재 삼아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많은 수련 시리즈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네에게 있어서 지베르니는 안식처이자 자신의 파라다이스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작품의 영원한 소재가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베르니 혹시 가보시게 되면요, 거기 작은 성당이 있어요. 거기 성당에 모네 가족 묘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한 번쯤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책보다 여행이 또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책보다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나서 책을 보라는 겁니까? 여행을 하라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의적 표현입니다. 책을 보다가 그 공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알 같은 저희 프로그램 자랑이었고요. 저 지베르니라고 하는 저 공간이 말하자면 모네에게는 어떤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이상 일상의 어떤 작은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평화 속에서 이제 순수히 자신의 예술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영감의 원천이기도 했고, 마지막 안식처로서도 굉장히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이미지였겠군요. 네. 저는 저 연작 시리즈 그림을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게 얼마 전에 영국의 테이트 모던에 갔었는데 마크로스코 그 방 앞에 바로 저 모네가 네. 탁 한 장이 걸려 있더라고요. 붉은 방인가요? 그 네. 방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 마크로스코라고 하는 현대 화가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오게 된 화가인가를 바로 그런 식으로 어떤 큐레이션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맞았나요, 제 생각이? 네, 제 책 말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이렇게 요약을 딱 끝까지. 네. 저는 제가 혼자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 뭉크에게 그의 말년의 안식처, 그의 어떤 영감의 원천이었던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지금은 오슬로 안에 편입되어 있는 에켈리라는 곳인데요. 모네 지베르니는 안식처이자 파라다이스 가족들과 행복하게 말년을 보낸 곳이었는데, 뭉크에게 에켈리는 안식처이긴 했지만 제 생각엔 약간 무덤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뭉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되게 비극적인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고, 뭉크 스스로도 항상 죽음이 자기 옆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뭉크가 50대 정도 됐을 때 제 생각에는 뭉크가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슬로 강당 벽화 대금을 받은 돈으로 그 당시에는 오슬로 외곽이었는데 에클리라는 곳에 과수원 땅을 사요. 과수원 농장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은 일생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 30년을 살았어요. 50에 나의 삶이 이제 다 해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30년을 더. 네, 그 30년 동안 그리고 뭉크는 오슬로에 원래 오슬로 출신이기도 하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오슬로에 오래 살았고 오슬로에 많은 지인들이 있었지만 인생에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예를 들어서 툴라 라슌과 권총 사건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오슬로에 있는 크리스티아니아에 있는 모든 내 지인들은 이제 적이야. 그래서 오슬로 크리스티아니아는 적의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서 모든 지인들에게서부터 이제 스스로를 왕따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에클리에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주치의, 변호사, 그리고 전시와 관련된 화상들이나 전시 관련자들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고 나머지는 가족들도 심지어 동생과 이모도 한동안은 에클리를 방문할 수가 없었대요. 1916년에 에클리를 샀는데 1925년까지 못 왔다고 하니까 거의 10년 가까이를 가족들이 와볼 수가 없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 에클리에 사는 동안 뭉크는 나오지도 않았고 온돈의 생활이었고 만난 사람도 없었고 하니까 그냥 에클리 안에 자연 풍경, 정원 풍경, 건물, 이게 윈터 아틀리에 장면인데요. 윈터 아틀리에 건물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렸고 특히나 자화상을 엄청 그렸어요. 그 당시에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상주하는 모델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워낙 농장이니까 건물이 몇 채씩 있고 해서 집안일 해주시는 분, 모델 이렇게 사는 상주에서 살기도 했었는데 모델들을 그리기도 좀 했지만 제가 이 시기에 주목하는 그림들은 자화상들 1920년대에 나타난 야간 방랑자라든지 잠들지 못해서 막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자화상들을 보면 뭉크의 심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불안했고 또 외롭고 슬펐는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도 1925년, 6년 이 정도에 그려지는 그림인데 별이 빛나는 밤이면 보통 밤하늘 풍경이라든지 별이 되게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되게 많이 비교가 되는데 고흐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풍경에서 받은 그 인상을 자기 표현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이프러스 나무라든지 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뭉크의 별이 빛나는 밤은 별이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 되게 황막하고 휑한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쓸쓸하게 혼자 서 있는 그림자 자신의 집 테라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서서 도시의 풍경을 언덕 너머에 불빛이 막 비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는 풍경인데 뭉크가 스스로 자신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그림자가 그림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밤에 뭉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나와서 바깥
바깥 풍경을, 도시 풍경을 막 불빛이 빛나는 도시 풍경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참 그림만 보고 있어도 되게 아련하고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모네에게 있어서의 그의 안식처는 말 그대로 어떤 평화를 얻은 뒤에 이제 작품에만 몰입했던 그냥 행복한 시기였던 연작들 시리즈였다면, 뭉크는 스스로를 이제 유래시키고 그 절대의 고독 공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던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서 이제 작용을 했다. 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말 그대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바깥쪽의 세상이었다면, 뭉크의 별이 빛나는 밤은 그 뒤에 가로가 하나 열리고 별이 빛나는 밤의 나라고 하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심상이 그 안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볼 수 있겠네요.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설명했다라고 하면 언젠가 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세 번째 평행 이론의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전시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시의 패러다임을 뒤바꿨다. 여기서 이제 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그림을 보는 그 공개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시의 패러다임이란 당대의 어떤 선입견, 당대의 어떤 질서, 당대의 어떤 그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뒤바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이 전시의 패러다임을 뒤바꿔난 건지 모네부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우선 모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경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점에서 모네가 굉장히 지금 시대에도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전시 방식인데요. 여러분 혹시 오랑주리 미술관도 가보셨죠? 왠지 이 클래식 클라우드 독자들은 다 가보셨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표정을 보면 여유 있게 웃고 계신 분들, 가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이 파리에 있는 미술관이고요. 보통 인상주의 작품하면 오르세 미술관을 많이 가는데, 그 전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있는 뚠르리 정원 안에 있는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보면요,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임페아라고 써 있어요. 이게 학명으로 수련을 말하는 것, 일본식 수련을 임페아라고 한대요. 그래서 임페아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일명 수련방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이 바로 모네가 자신이 이제 말년에 제작했던 그의 장식화 모네를 설치를 한 곳이고, 이곳은 처음 설계부터 모네의 작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네, 정말 이거는 미술사에서도 꼽을 정도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네가 근데 원래는 이걸 정부에 기증할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예전에 자신의 그 작업실을 꾸미기 위해서 아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자기는 이 작업실에 장식화를, 수련으로 장식화를 그릴 건데, 마치 어떤 수련 연못에 들어온 듯하게, 우리 요즘 뭐 파노라마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렇게 만들듯이 들어가면 수련이 많이 그려져서 그 연못에 내가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게 그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친구가 클레망스였어요. 네, 그래서 전 총리였던 거죠. 그래서 클레망스하고 얘기를 하다가 클레망스가 그럼 기증을 한번 해봐. 당신같이 이렇게 프랑스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프랑스에 대해서 기증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그러면 모네가 한 2점 할까? 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 더 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근데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왜냐면 클레망스가 중간에 이제 총리도 그만두고 잠시 일본에 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엎어졌다가 다시 하고 이런 관계들을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만들어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오랑주리 미술관의 수련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우선 크기도 거대할 뿐더러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궁금하시면요, 오랑주리 미술관 그 포털 사이트에 치셔서 들어가시면 버추얼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입체로 네. 3D로 다 이렇게 돌리면서 네, 보실 다 수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가면요, 너무 관람객이 많아서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작품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그림이 크지만 화면이 곡면이어서요, 사람이 좀 걸릴지언정 작품 하나를 사진 하나에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벽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네는 당시에 설치 미술이란 개념이 없던 시절에 이미 관람객이 들어가서 이 작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 자체를 이 설계에 맞춰서 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모네가 굉장히 현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원의 회화를 3차원적 공간에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했고, 그것을 이제 공면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말하자면 신문이나 잡지에서 인쇄된 그림과 실제로 그 공간에서 보는 그림의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 있게 그것을 설계한 뒤에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엄청난 타격, 이것도 엄청난 혁명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전시의 어떤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그 들어가 보시면 천장에서 빛이 은은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연광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게 작품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약간 반투명 재질을 이렇게 천장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씨하고 시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좀 많아도 아침에도 한번 가보시고 날이 좋을 때도 가보시고 흐릴 때도 가보면 갈 때마다 달라요. 저는 파리에서 가장 많이 가본 미술관이었는데 네, 갈 때마다 정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전시회장에 앞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최소한 한 2시간 이상은 앉아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핸드폰 보고 계세요. 이 공간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따라서 그림의 어떤 느낌들을 감상해 볼 수 있는. 저는 이 사진만 한 장 이렇게 봤을 때는 마치 거대한 유람선을 타고 그 연못 한복판을 이렇게 가면서 그 창을 통해서 마치 바깥의 풍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비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어떤 입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림을 단지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대단한 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뭉크. 질 수 없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가 언제 생겼죠? 물론 모네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고 되게 인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미술관을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근데 뭉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뭉크가 더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뭉크의 연작 사랑 1893년에 시작을 하거든요. 뭉크가 연작을 만든 계기가 자기가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림을 모아 하나씩 개개별로 보는 것보다 모아서 보니까 또 새로운 협주곡처럼 새로운 울림이 나오더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뭉크가 연작을 시작했고 처음 생애 프리즈가 선보인 게 1902년이거든요. 그 당시에 1902년에 베를린 분리파 전시에서 그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전시장 내면에 다른 면에 사랑의 씨앗, 사랑의 이별, 죽음, 불안. 네, 그렇게 4가지 테마를 다뤄서 다른 그림들을 그룹별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뭉크는 벌써부터 약간 큐레이터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과 저 그림을 함께 놨을 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배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떻게 보여지고 그런 효과들.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화가들이 약간 그림을 그리는 자체에 되게 집중을 했다면, 어떻게 전시가 되고 어떻게 그룹핑을 하고 어떤 건축적 공간에서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뭉크가 상당히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국가적 도움 없이도 혼자서. 프로그램 초기에는 다정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점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뭉크의 그 연작이라든지 전시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앞서 나갔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의 그 주제와 의미만을 부여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어떤 작품의 연장선, 활동의 연장선 속에서 진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작품들을 뒤섞으면서 플롯을 만들기도 하고, 공간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생성해내는 그런 어떤 융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림 한 장에서 국한됐던 주제를 연작을 통해서 어떤 그 입체성이라든지 그런 스토리를 생성해낸 그런 이제 작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 뒷공간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좀 해주신다면요. 여기는 오슬로대학 강당벽화인데요. 여기는 건축물은 이제 공간은 벌써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강당을 장식할 벽화를 공모를 냈었는데, 그 노르웨이에 내노라는 모든 예술가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으로 남은 후보가 뭉크와 에마누엘 비겔란이라는 화가였는데, 에마누엘 비겔란의 그 초안이랄까? 그 초안은 상당히 아카데믹하고 보수적인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 강당벽화 딱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런데 노르웨이의 당시의 화단 분위기는 에마누엘 비겔란의 그림이 좀 더 적합하다 해서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그런데 뭉크는 아니, 나는 대학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 공모 결과가 나기 전까지 한 3-4차례 개인 전시를 열어요. 여기 초안을 보여주는, 그것도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진행했군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공간을 위해서 내가 그냥 어느 대학을 붙여도 가능한 대학 강당벽화가 아니라, 오슬로 대학 약간 이 당시 이게 1911년, 14년에 결정이 나고 11년에 공모가 나서, 그 무렵에 약간 노르웨이가 이제 스웨덴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역사적인 되게 배경이 있어서 되게 민족주의가 부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뭉크가 이제 보통 대학 강당에서 이렇게 아낙네 모습이라든지 어부의 모습을 그리진 않는데, 노르웨이 전통 의상을 입은 이런 노인이 아이에게 역사를 이야기해준다는 이런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좀 특이한 그림을 맞춰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이 공간이 또 대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배우는 어떤 젊은이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역사와 또 독립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건축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기에 아주 잘 지은 건축물이 또 다른 공간에 갔을 때도 잘 지은 건축물이면 그 건축물은 실패한 건축물이다. 만약 그 공간성을 100%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 공간과 가장 완벽하게 조화한 좋은 건축물인데, 말하자면 이 뭉크의 작품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어떤 전시장이 있을 때보다는 이 공간에 있어야지만 그 유미함이 더 그 발휘됐을 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림으로서 이 공간에 남아있게 됐다,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부는 별탈 없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모네와 뭉크와 모네, 19세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과 아름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던 그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허나영 작가님, 유성희 작가님, 허나영 작가님께서 일부 너무나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2부에 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거장들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릉역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북세지에서 함께해 주신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 이제 1부를 마치겠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